안녕하세요. FA 개발팀 김예솔입니다. 오늘은 현재 11번가에서 아마존 상품과 리테일 상품을 아우르고 있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저랑 저희 팀 병주님이 E2E 테스트를 도입하고 자동화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반년간의 경험을 가볍게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는 이런 플로우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한테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도입 배경, 그리고 바쁜 업무 와중에 틈틈이 시간을 내서 어떻게 시작을 했고 더 나은 E2E 테스트 코드를 만들기 위해 어떤 점을 고민했고 어떤 걸 원칙으로 세웠는지, 그리고 테스트를 자동화하고 그 후 현재 업무에서 느끼고 있는 점들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제가 11번가에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의 일인데요. 당시 저는 이제 막 오픈했던 아마존 상품 상세 페이지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어느 금요일처럼 퇴근하고 뭐 먹을지, 뭐 주말에 뭐 하고 놀지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슬랙 채널에 긴급한 장애가 보고되었었습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에 최소 구매 수량 관련 버그가 상용에서 발생해서 현재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커머스 입장에서는 정말 크리티컬한 장애가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상치 못했던 장애에 식은땀을 흘리며 버그 원인을 분석했던 결과 제가 얼마 전 다른 SR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정했던 코드로 인해 발생한 예기치 않은 사이드 이펙트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안전장치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상품 상세 페이지는 사실 일부 운영 업무에 한해서는 QA 리소스를 항상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항상 개발자나 기획자 선에서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상용에 내보내곤 하는데 앞선 일화에서처럼 개발자가 수정한 코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떤 사이드 이펙트를 일으킨다면 아무리 팀원이 PR 리뷰를 꼼꼼히 한다 해도 이런 상용 장애가 언제든 터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일뿐만 아니라 테스트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유지 보수를 위해 정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스펙은 거대해지고 정책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더 좋은 UX로 더 큰 거래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 회사에서 많은 걸 시도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개발자들은 뭐 중간중간 최대한 코드를 쪼개서 모듈화를 한다던가 안정적인 구조로 바꾸는 리팩토링 작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언제나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면 오래된 프로덕트 중에서 정책이 집중되어 있는 컴포넌트는 새로 입사한 개발자가 건들기 어려워지는 심해의 영역으로 변해버리고 여기에 있는 코드를 수정해도 괜찮을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컴포넌트와 관련된 새로운 기획서나 스펙을 받아들였을 때 개발자의 태도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실제로 예기치 못한 장애가 상용에 나갈 수 있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죠. 물론 여기까지는 QA라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안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리팩토링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 바쁜 업무 사이사이 이제 가끔 숨 돌릴 틈에 이루어지는 리팩토링 작업은 항상 QA 리소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리팩토링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프로덕트의 요구사항은 바뀌어가고 그에 따른 최적의 설계 구조나 도구는 그때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리팩토링 없이 기존 코드 구조를 유지하려고만 한다면 마찬가지로 새로운 스펙을 추가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더 나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될 테니까요. 실제로 상품 상세 페이지는 2021년 여름 아마존을 오픈한 직후 계속해서 여러 챌린지들을 받아왔고 더 좋은 성능과 더 원활한 유지 보수를 위해 계속해서 틈틈이 리팩토링을 진행해 왔습니다. 화면에 있는 것은 실제로 저희가 했던 작업들인데요. 오픈 당시에 저희 팀에서 다루었던 제품군은 아마존 단 하나였고 프로덕트 스펙 또한 서버에서 내려받은 데이터를 단방향으로 내려주기만 하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2년이 흐른 지금은
아마존뿐만 아니라 애플 제품을 포함한 리테일 상품들, 우아록스 명품, 위너 상품, 더 나아가서는 OEM 상품까지 눈앞에 앞두고 있고 또 UI 요소 또한 많이 추가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리팩토링 작업을 마음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진행을 하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개발자의 위치에서 그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은 테스트였습니다. 네, 이제 진부한 이야기는 끝이 났고 이제 관련 작업을 틈틈이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작년 가을쯤이었어요. 그때 이제 가장 첫 번째로 고민했던 것은 이걸 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 설정이었습니다. 어떤 개발자가 신규 투입되더라도 혹은 굉장히 오래된 컴포넌트를 누군가 건드린다 하더라도 개발 과정에서 기존 사용자 시나리오를 깨뜨리는 버그를 내는 코드가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스펙 기술서처럼 읽히는 테스트를 작성하자는 결론을 내게 되었고요. 코드 내부 구조나 배경 도메인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냐와는 전혀 상관없이 순수하게 사용자 시나리오 관점에서의 테스트가 필요하다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는 블랙박스 테스팅 방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자고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목적을 설정했으니 이제 기술 스택을 선택하고 전체적인 플로우를 잡아야 됐을 텐데요. 앞에 계속 안전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가장 가성비가 좋은 선택지는 사용자 시나리오를 테스트하는 엔드-투-엔드 테스트, 즉 E2E 테스트였습니다. 리액트 테스팅 라이브러리나 엔자임도 뭐 유닛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에서 활용하기에 너무나 훌륭한 도구이지만 이들은 리액트 같은 특정 언어에 묶여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실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유닛 테스트, 통합 테스트, E2E 테스트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건 현실적으로 ROI가 낮을 거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E2E 테스트만 잘 만들어도 사용자 시나리오를 깨뜨리는 잠재적인 장애는 대부분 잡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E2E 테스트에 좀 더 집중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E2E 테스트에 쓰이는 여러 도구를 고민한 끝에 플레이라이트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플레이라이트는 실제 브라우저 위에서 테스트를 돌리는 프레임워크로 사이프레스나 셀레니움에 비해 러닝 커브가 낮고 코드 가독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사파리 같은 웹킷 브라우저들을 지원해 준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익스텐션이 잘 뽑혀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의 궁합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플레이라이트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업무를 진행할지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웠어요. 일단은 뭐라도 만들고 추후에 고도화, 자동화하는 흐름으로 작업을 틈틈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플레이라이트를 도입하고 개발 리뷰에 쓰인 DRR에 근거해 기본적인 테스트 케이스들을 작성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먼저 경험을 쌓은 후 개선이 필요하다 느꼈던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고도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에서 설정했던 제일 큰 목적이 스펙 기술서 같은 E2E 테스트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는 기존 개발자뿐만 아니라 새로 업무에 투입된 신규 입사자 혹은 기획자, 디자이너, QA 테스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장님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웠던 첫 번째 규칙은 사용자 친화적인 속성을 이용해서 TC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 보이는 코드처럼 마크업 클래스만 활용해서는 테스트하고자 하는 UI 요소가 화면의 어떤 부분인지 한눈에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용자 친화적인 속성을 이용해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코드처럼 사용자 입장에서 인지할 수 있는 속성을 통해 UI 요소를 선택하면 어떤 부분을 테스트하려는 건지 한눈에 들어와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에 있는 저 코드 한 뭉치를 보시면은 이 프로덕트가 어떤 프로덕트인지 몰라도
어떤 영역을 클릭하려는 거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게 가독성이 높은 코드가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사용자 친화적인 값을 활용하자였고, 다만 이 값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익스텐션의 힘을 빌렸습니다. 아까 앞서 언급했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저희 팀은 대부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주얼 코드 익스텐션으로 나온 플레이라이트 지원이 정말 좋아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로케이터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하고자 하는 요소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은 저렇게 화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get by 롤로 시작해서 어떻게 선택을 하면 되는지 저런 부분들을 플레이라이트 익스텐션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통해서 개발자들끼리는 어느 정도 싱크를 맞추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다만 이렇게 선택을 했을 경우에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는 저렇게 로케이터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요소들이 서로 막 쌓여 있고 그러다 보면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 테스트 아이디라는 사용자 정의 속성을 활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테스트 아이디라는 속성을 저희가 임의로 생성을 하고 그걸 테스트할 때 오른쪽 스크린샷처럼 활용하는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테스트 케이스만 읽어도 화면에 어떤 부분을 클릭하고 어떤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지 굳이 코드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바로 읽힐 수 있는 TC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페이지 오브젝트 모델 구조를 활용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리테일 상품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사용자 시나리오 테스트를 작성한다고 하면 사실 수백 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사실 동일한 로직이나 동일한 요소 선택에 대해서 코드가 서로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빨간 박스 안에 특정 요소 안에 있는 숫자를 가져오는 로직이 지금 완전히 중복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거기다가 페이지 로케이터 쪽 안에 있는 마크업 클래스를 보면 사실 바이 리스트라는 마크업 클래스로 어느 정도 화면 영역을 추측할 뿐 구체적으로 어느 요소인지 알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통화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POM 구조를 활용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POM이 어떤 거냐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순한 클래스입니다. 해당 PDP 타입 테스트에 필요한 변수나 메소드를 가진 클래스를 저희가 이제 선언을 해서 이걸 활용해서 앞서 보셨던 저런 동일한 로직에 대한 중복 코드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줄친 요소들에 대해서도 저렇게 매번 각 TC마다 다 들고 오는 게 아니라 POM에 있는 변수로 관리해서 손쉽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가져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초록색 바뀐 부분을 보시면 명확하게 와닿으실 수 있는데요. 어떤 상태의 상품을 가져올지,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해서 어떤 요소들을 체크하고 체크를 풀지, 그런 것들을 훨씬 더 가독성이 좋은 구조로 개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코드 5번째 줄에 있는 저 New Retail PDP 페이지가 저희가 만든 페이지 오브젝트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변수와 메소드를 활용해서 좀 더 읽기 좋은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거는 조금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스테이블한 형태의 테스트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처음에 저희가 플레이라이트를 도입했을 때는 실제 상용 API를 찔러서 E2E 테스트를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셀러나 아니면 상품 상태에 따라서 이게 TC와 관계없이 시시각각 깨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상품 번호가 애플케어가 있는 상품이어서 그 상품 번호로 실제 API를 찔러 왔는데
어느 날 셀러가 애플케어를 더 이상 같이 안 팔기로 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상품의 상태가 바뀌었을 뿐인데 테스트 케이스가 깨지는 문제가 있어서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팀에서는 테스트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정된 상태의 상품을 등록하거나 수정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따로 없었고, 그리고 사용자 시나리오 테스트가 뭐 회원 등급, 상품 상태, 멤버십 유무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케이스에 대한 상품 번호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실제 상용 API 기반 데이터를 모킹용 제이슨 형태로 코드 내부에서 관리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기 오른쪽에 빨간 네모 박스 안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단순히 설정 값을 주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원하는 또는 기대하는 상품 상태를 가져올 수 있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맞췄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은 정말 순수하게 저희가 개발했던 코드나 테스트 코드가 잘못 작성되지 않는 이상은 그 외에는 영향을 받는 점이 전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버깅도 쉬워지고 개발 속도도 훨씬 더 향상되고 능률이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 언급됐던 거는 실제 API 필드 이름이나 구조가 바뀌었을 때 정합성을 보장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 신규 필드 추가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E2E 테스트에 추가하는 것으로 저희끼리 강한 컨벤션을 만들어 놓았고요. 기존 필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9버전 호환을 위해서 바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읽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판단해서 이 방식을 일단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테스트 케이스들이 이제는 거의 100여 가지에 가깝게 TC들이 작성됐는데요. 저기 적혀있는 TC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딱 스펙 기술서 같이 읽히는 스펙들 위주로 저희가 E2E 테스트를 작성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E2E 테스트를 더 잘 읽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짜기 위해서 이런 고민들과 원칙들을 세웠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동화 이야기입니다. 자동화되지 않는 테스트는 사실 어느 시스템이든 자동화되지 않으면은 누군가의 의지가 끊기는 순간 좀 벌어지기 쉬워지죠.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앞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테스트를 잘 짜놨어도 결국에는 계속 업무를 하다 보면 바쁘기도 하고 매번 좀 귀찮아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또 이게 매번 하라고 강제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화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웠던 자동화를 통해 얻고 싶었던 목적 중 하나는 새로운 PR이 열리면 일단 해당 브랜치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수행한다. 두 번째로는 수정사항이 생기면 테스트를 수행한다. 세 번째로는 반드시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머지가 가능해야 하며 네 번째로는 우리 회사에서 쓰는 인프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가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도표를 그려봤는데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가 피처 브랜치를 따서 디벨롭 브랜치에 PR을 오픈하거나 아니면 PR에 수정사항이 생기면 그거를 젠킨스 테스트 잡에서 웹훅으로 받아와서 E2E 테스트를 돌리고 두 개의 파이프라인 잡을 이용해서 성공한 경우에는 PR 승인과 함께 코멘트를 남기고 실패한 경우에는 그 PR 거절 마크와 함께 코멘트를 남기는 이런 플로우로 간단하게 구조를 잡아봤어요. 그래서 부분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맨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지금 저희의 과정인데요. 일단 신규 젠킨스 잡을 생성을 하고요. 젠킨스 구성에서 제너릭 웹훅 트리거라는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이걸 활성화했어요. 사실 깃허브이면 다른 플러그인들도 존재하긴 하는데 빗버킷에서 저희가 웹훅을 가져오고 뭐 코멘트를 달고 승인을 하고 하려면은 제너릭 웹훅 트리거 플러그인을 쓰는 게 가장 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었고
이 플러그인에 보면은 웹훅에 담겨올 파라미터를 선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달러 뒤에 붙은 구체적인 필드는 저 제너릭 웹훅 트리거 깃허브에 정의되어 있으니 작업하실 때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웹훅에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선언해서 가져오도록 젠킨스 잡을 일단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레포지토리에서 이 웹훅을 써야겠죠. 그래서 레포지토리에 PR용 웹훅을 추가를 했습니다. 앞에 제너릭 웹훅 트리거 밑에 쪽 보시면은 젠킨스 URL 뒤에 제너릭 웹훅 트리거 인보크가 붙어있는 URL을 보실 수 있죠. 이거와 동일한 형태로 인보크에 토큰을 담아서 보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PR이 열리거나 수정사항이 생겼을 때 웹훅에 담긴 파라미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젠킨스 잡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젠킨스 잡에서 그러면 테스트를 수행을 해야겠죠.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젠킨스 서버에 플레이라이트 수행에 필요한 브라우저 바이너리 파일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 사진처럼 브라우저 이규제큐터블 실행 가능한 브라우저가 없어서 지금 테스트를 할 수 없다는 실패 문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플레이라이트는 각 버전별로 어떤 브라우저 바이너리를 기반으로 테스트를 돌릴지 명시된 버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설치해 놔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직접 젠킨스 서버에 접속을 해서 npx playwright 인스톨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캐시 폴더 안에 ms playwright 폴더 밑에 저기 스크린샷에 보이는 것처럼 뭐 크로미움, 파이어폭스, 웹킷 등등이 설치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라우저 바이너리를 설치하고 나면은 그때야 비로소 젠킨스 서버에서도 E2E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빌드 스크립트 쉘이 저희 젠킨스 잡에 있는 E2E 테스트 수행 커맨드인데 사실 지금 저희가 모노레포를 도입한 지 얼마 안 돼서 npm 대신 pnpm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은 의미적인 관점에서는 npm run 테스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젠킨스 잡에서 E2E 테스트는 이제 PR이 새로 올라오거나 수정사항이 생길 때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작업이 맞춰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작업만 테스트만 해서는 안 되겠죠. 테스트 결과도 이제 개발자한테 알려야 저희가 그에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테스트 결과에 따른 PR 승인 혹은 거절 그리고 커멘트를 달기 위한 파이프라인 잡을 2개를 생성하게 됩니다. 예시로 테스트가 통과한 경우를 들면 일단 웹훅에서 받았던 데이터들 있죠. 아까 파라미터로 선언했던 그 데이터들을 그대로 담아서 다시 테스트 통과용 파이프라인 잡에다가 담아서 빌드 후 조치에다가 이제 호출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PDP PC 테스트 어프로브 잡에 밑에 있는 플리캐스트 아이디와 소스 브랜치, 데스티네이션 브랜치 정보가 전부 전달이 되어서 이제 해당 파이프라인 잡에서 어떤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파이프라인 잡에서는 파이프라인 문법에 따라서 덧글과 승인을 남기는 2개의 스테이지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팀에서 사용하는 공용 계정을 통해 이 덧글 및 승인 과정을 수행을 했는데요. 중간에 8번째 라인에 보시면은 저게 한 줄이 너무 길게 떠가지고 제가 그 밑에 복사를 해서 좀 보시기 좋게 해놓긴 했는데 저기 보시면은 테스트 석세스 굿투고라는 코멘트를 남기고 밑에 보시면은 어프로브, 스테이터스 어프로브드, PR 승인도 남기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패 테스트 잡도 이거랑 동일하게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플로우는 이렇게 잡았고 저희 레포지토리에서 PR 최소 승인수를 1로 설정을 해서 PR을 올리면 자동으로 테스트 잡이 돌고 성공 시 이제 시스템이 PR 승인을 남기기 때문에 최소 승인수를 만족하게 됩니다.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은 PR을 거절하게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테스트를 강제화하는 문화를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한지 이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PDP에 새로운 스펙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뭐 모노레포로 전환하거나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바꾸거나 갖가지 리팩토링을 할 때 이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개발자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정말 덜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작성하면서 몰랐던 버그를 잡아내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코드를 더 리팩토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워낙 업무라는 건 순환하기 마련이고 사람도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좀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안정적인 프로덕트를 만들려면 이 QA 테스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험담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요. 제 발표는 여기서 이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